언론은 날이 잘 드는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것이 정의를 위해서 쓰여질 때에는 그야말로 역사를 진전케 하는 훌륭한 힘이지만 그것이 잘못 쓰여질 때, 그것이 권력에 결탁했을 때 그 폐해는 엄청날 수 있습니다. 실로 민족의 활로를 열고자 하는 지도자의 뜨거운 국군 개척의 의지가 제2차 미 합중국 방문이라는 여정을 잇게 한 것입니다. 남국의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아마 하느님도 우리를 도우심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985년 전두환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다. 최고 권력자의 눈에 들기 위한 경쟁이 극에 달했던 1985년. 우리 조선일보 200만 독자가 이 자리를 지켜보고 있다. 어떻게 조선일보가 과거 일제 압잡을 했다고 모독해내고 매도하시고 비난하실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이해 첫날 파격적인 지면을 선보였다. 그래 외놈한테 굴종하고 앞잡이 노래했다는 겁니까? 말씀 상해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모독하고 매도한 적이 있긴 하다. 1932년 1월 이봉창 의사는 일제의 심장부 도쿄에서 일왕 행렬을 향해 폭탄을 던졌다. 동아일보는 대불경 사건 돌발이라고 매도하고 모독했다. 대신 폐하계업서는 무사 어환을, 즉 별 탈 없이 돌아갔다고 제목을 뽑았다. 일제의 전승 기념식장에 윤봉길 의사가 도시락 폭탄을 투척했다. 일본군 수뇌부 다수가 죽거나 다쳤다. 조선일보는 뭐라고 보다냐면 흉행이라고 썼어요. 흉악한 행동이라는 뜻이죠. 제국 신민으로서 반도인의 국방 참여는 마침내 지원병 제도 실시에 의하여 실현을 보게 되었다. 조선인에게도 지원병 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획기적인 중대 사실로 내선 일체의 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두 신문은 지원자 수가 속출하고 있다는 기사를 앞다퉈 쏟아냈다. 두 신문사주의 부역행위는 계속된다. 그리고 40여 년 뒤 조선일보를 물려받은 방응모의 손자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이렇게 핏대를 올린다. 저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조선이나 동아나 그 혹독한 조선 총독부 밑에서 피 흘리고 고문당하고 옥살을 헤면서까지 민족의 전립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을 싸우다가 조선 동아는 끝내 폐간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총독부 경무국장이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를 부른다. 폐간을 두고 일종의 거래가 시작됐다. 극비도장이 선명한 조선 총독부 문서엔 조선일보 사주 방응모가 요구했다는 6개 항이 적혀있다. 동아일보도 함께 폐간하자. 협상은 극비로. 대가로 100만 원 달라. 조선일보는 이런 내용은 쏙 빼고 동아일보와 함께 폐간 반대 투쟁을 했다고 주장한다. 조선 총독부는 당시 폐간 보상금 명목으로 조선일보에 80만 원, 동아일보에 50만 원을 지급했다. 그때는 비행기 가격이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하던 시절. 일제는 왜 거액을 안겨주면서까지 두 신문을 폐간시켰을까? 지면이 획일화되다시피 했는데 조선어 신문을 3개나 발행을 계속 시킬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들이 총독부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 물자 부족 상황에서 신문사 수를 줄이기 위해 했던 겁니다. 프랑스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 점령돼 4년간 나치 지배를 받았다. 이들이 해방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나치에 부역한 언론사를 폐간하고 언론인을 숙청하는 작업이었다. 전쟁이 끝난 후 적국이었던 독일의 우호적이었던 신문들이 계속 발행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드골 정부는 나치 부역 언론인 6천여 명을 체포하고 이 가운데 200여 명을 처벌했다. 5.16 이후 혁명의 당국이 법의 권위를 세우는 데 성의를 다하고 있는 것은 경화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군사혁명 일주일이 불과한 오늘 허다한 지적이 정광석화적으로 올려지고 있다. 조선일보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군사혁명은 민생고, 공산 적의 위협 등 이러한 불행한 여건 속에서 보다 나은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감행된 것으로 군사적인 단결과 함께 국내외적인 찬사와 지지를 받게 되었다. 이후 박정희가 장기 집권 체제를 굳히기 위해 획책한 이른바 삼선 개헌, 종신 집권을 기도한 유신 쿠데타, 이렇게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마다 조선과 동아는 독재 권력을 지지하고 찬양했다. 할 말을 하려던 기자에겐 테러와 고문이 뒤따랐다. 박정희를 비판하거나 조금이라도 비위에 거슬리는 기사나 논설을 쓰면 그대로 당시 남산이라고 불리던 중앙정보부 아니면 보안사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말할 수 없는 공포시대였죠. 기자들이 박정희 비위에 거슬리는 기사를 쓰면 남산으로 끌려가 고문당하고 했던 일들이 정당한 일이었을까? 이런데도 박정희가 훌륭한 대통령인가? 당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 이런 조선동아 같은 신문 때문이 아니었을까? 기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다가 끌려가 고문당한 것일까? 신문은 박정희 찬양 기사로 도배됐다. 반면 시민들의 저항은 일체 다루지 못했다. 학생들이라고 해서 헌법을 무시하고 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어디에 있으며 학생들이라고
특히 대학가의 여러 가지 움직임들, 지식인 사회, 그다음에 종교계, 노동계, 농민계 이런 쪽에서 엄청난 저항이 있었는데 그거를 거의 보도하지 못하고 그쪽에서 우리에 대한 질책과 비판, 비난이 있었을 때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스스로 부끄러웠어요. 급기야 대학생들이 언론사 앞에 몰려와 언론 화형식까지 열었다. 부끄러움을 견딜 수 없었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기자들이 잇따라 언론 자유 수호 선언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징계, 심지어 해고로 대응했다. 언론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해가 흘러 73년 10월 동아일보 기자들이 항의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조선일보 기자들도 비밀리에 언론 자유 수호 걸기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곳곳에서 언론 자유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면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기자가 기자답게 취재하고 기자답게 보도한 시간. 그러나 그 순간은 그리 길게 가지 않았다. 10월 24일 선언 이후 12월 중순쯤 광고 탄압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백지 광고가 계속 나와서 연말쯤은 신문 하단에 광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회사 정책상 앞으로 당분간 동아일보, 동아방송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자기들도 괴롭고 답답하다 뻔히 알지 않느냐 무슨 뜻이. 이듬해인 1975년 1월 상황을 마지못해 지켜만 보던 동아일보 사주와 경영진이 기자들을 본격 탄압하기 시작했다. 그 주동자들을 잘라내는 것이었어요. 회사 경영이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자유언론운동의 핵심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부서를 없애는 것이었어요. 총회를 열었다 그래가지고 그 총회를 소집한 사람들을 해임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서 주요 발언을 한 사람들을 해임 조치를 취하고 거기에 항의하는 기자총회를 또 열었다 그래가지고 또 해고를 하고 이렇게 해고를 연쇄적으로 했어요. 3월 12일 경부터는 별 도리가 없어요. 신문 제작 거부하면서 2층 공무국에 기자들이 들어가서 농성을 시작했어요. 이런 소수의 기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그나마 발전한 시대에 살고 거짓이 난무함 속에도 진실을 알 수 있는 창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이때 모두 굴종했다면 지금 우리는 혼돈의 시간이 하루하루 지났다. 그리고 1975년 새벽. 제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불침범을 썼는데 새벽 3시 10분쯤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밖에 비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라고요. 2층 공무국부터 침범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긴 철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산소 용접기하고 해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부수여가지고 신문사 보급소에 있는 사람들을 모았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엔 깡패들이었어요. 술까지 먹고. 새망치도 들고 뭐 몽둥이도 들고 그거 뭐 막 전기톱으로 쓸고 그러고 들어와서 뭐 여사원들은 막 치마도 들치고 밀어내고 그 철제문을 전부 다 뜯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새벽 4시 통행금지 해제쯤 되면서 저희들을 광화문거리로 내몰았죠. 이날 새벽 130여 명의 동아일보 기자, PD, 아나운서가 차디찬 거리로 쫓겨났다. 거기 농성하던 기자들은 강목, 햄머, 산소 용접기, 소방호스로 그 사람들이 들고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입니까? 그 문을 닫았으니까요. 강목은 위협입니다. 위협이지 하나 닫지 않았어요. 순순히 다 나왔어요. 순순히 나와서 하나도 충돌이고 뭐 승강이 없었습니다. 1975년 3월 12일부터서 나흘 동안을 편집국 사원들이 공장을 점거해서 신문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공장 문을 두드려 깨고 공장을 탈환했던 것입니다. 여보세요. 신문 찍어야 합니다. 그러면 공장 종간에서 끌어내야 찍지 끌어내지 않고 찍. 이들 가운데 113명은 다시는 동아일보로 돌아가지 못했다. 조선일보 젊은 기자들도 74년 10월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다. 기자들의 제작 거부, 항의 농성이 계속됐다. 조선일보는 기자 5명을 추가로 파면하고 방우영 사장에 경고문을 붙였다. 만약 끝까지 혁명적인 수법으로 분열을 일삼는 사원이 만에 하나라도 잔재한다면 조선일보의 앞날을 위하여 분명히 그리고 가차없이 처단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75년 3월 11일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주 방우영은 편집국에서 농성 중이던 기자 40여 명을 거리로 쫓아냈다. 이들 중 32명은 끝내 조선일보로 돌아가지 못했다. 언론 매체가 죽은데 어디 언론인이 있고 어디 언론인이 있습니까? 이보전진에서 일부 후퇴하는 겁니다. 보도하지 않는 사실을 손글씨로 써서 기록하고 배포한 게 또 죄가 됐다. 이 민권일지 사건으로 동아일보 해직 기자 10명이 구속되고 재판받았다. 한평고구마 사건으로 농민들이 단식을 했다. 동일방직 여성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똥물을 뒤집어 썼다. 박정희 유신 독재도 몰락했다. 또 다른 독재자가 나타났다. 전두환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하자 조선과 동아는 박정희 때보다 더 심하게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두 신문은 일제히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다. 동아일보가 전두환을 새 시대의 새 지도자로 추켜 세우자 조선일보는 새 역사 창조에 신명 바치겠다는 전두환을 일면에, 인간 전두환이라는 전면 기사를 3면에 배치해 전두환을 신격화했다. 한국 언론의 길이 남을 역대급 흑역사다. 역시 역대급이다. 전두환 신군부는 민주화를 열망하는 시민, 학생을 총칼로 짓밟고 급기야 광주를 피로 물들였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무장한 폭도가 광주를 장악해 도시가 마비됐다며 광주 민주화 운동을 매도했다. 총을 든 난동자들이 서성거리고 있다고 썼다. 동아일보도 고정 간첩과 불순 분자의 책동, 김대중이 추종 세력을 조종한 것이 사태의 원인이라는 신군부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전두환은 정당과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보위 입법회의를 만든다. 이 국보위 입법위원 81명 가운데 바로 조선일보 사장 방우영이다.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다음 해부터 박정희 독재 때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81년 1월 1일자 신년호부터 동아와 조선은 일면에 전두환 사진을 싣기 시작했다. 전두환 정권은 언론을 길들이기 위해 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 1000명 넘는 언론인을 강제 해직시켰다. 반면 언론사에 큼직한 당근도 던져줬다. 전두환 임기 동안 동아일보 매출액은 3배 이상, 조선일보 매출액은 6배 가까이 뛰었다. 조선이 동아를 꺾고 신문업계 1위로 올라섰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뤄졌다. 언론청문회가 열렸다. 언론사가 5공화국의 정권으로부터 제공받은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20%를 물던 관세가 4%로 낮춰졌죠.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지난 7년 동안 광고 물량은 4배로 늘어나 광고 수입이 엄청났죠. 엄청났다고 하는 것보다는 늘어났습니다. 동아일보의 자본 총계액이 81년에 비해서 몇 배나 늘어났는지를 아십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4.5배가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언론인에게 베푼 각종 시혜로 인해서 사원 복지비 300억 원 이상을 절감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253명을 해외 연수시켜주고 기자들의 월급 중에 20%를 면세 혜택을 줬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언론인 9,000명에게 주택 자금을 융자해 주었고 생활 안정 자금을 대부해 준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보고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러한 혜택을 받으면서 어떻게 정부의 감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저는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조선일보사는 오공과 유착에서 소리를 택한 일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두 신문은 언론사에서 거대 족벌 기업으로 덩치를 키워나갔다. 이들은 두 신문 사주 가문의 혼맥, 인맥과 함께 거대한 네트워크를 이뤄 대한민국을 주무르기 시작했다. 조선과 동아 두 신문은 비주류 출신 서민 대통령을 그다지 반기지 않았다. 취임 초기 흔히 말하는 새 정권과 언론의 허니문은 없었다. 당시 대통령 노무현은 이런 메모를 남겼다. 언론은 또 하나의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위험합니다. 더욱이 몇몇 언론사가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임기가 끝날 때까지 극우 기득권 언론의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인 흠집내기가 이어졌다. 지난날의 기득권 세력들은 수구 언론과 결탁하여 끊임없이 개혁을 반대하고 진보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국민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은 민주정부를 친북 좌파 정권으로 매도하고 무능보다는 부패가 낫다는 망언까지 서슴지 않음으로써 지난날의 안보 독재와 부패 세력의 본색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해왔던 수구 언론들은 그들 스스로 권력으로 등장하여 민주 세력을 흔들고 수구의 가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 언론에 속고 놀아나는 국민들. 저는 우리 언론이 정확하고 공정한 언론, 책임 있게 대안을 말하는 언론, 그리고 보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정치 권력이 아니라 견제의 권력으로, 시민 권력으로 돌아가고 사주 언론이 아니라 시민 언론이 될 때까지 언론과의 숙명적인 대척. 노무현 정부의 언론개혁 방안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신문 죽이기, 국민 알 권리 박탈, 언론 대못질이라 규정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그의 꿈은 거대한 기득권 네트워크 앞에서 좌절되고 말았다. 조선일보 가문의 시족격인 방응모와 아버지 방일영에게서 조선일보를 물려받은 방상훈 사장. 그의 처가도 한국에서 내로라 하는 집안이다. 부인의 할아버지가 장관을 지냈고 증조부는 친일파로 유명한 윤치호다. 방응모와 윤치호는 둘 다 대한민국 정부가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공교롭게 핵심 친일파의 증손자, 증손녀가 부부가 됐다. 이들의 장남 방준호는 조선일보 부사장이다. 장인이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사장. 이 혼인으로 조선일보 가문은 홍석현, 정몽준, 홍정욱 집안과 혼맥으로 연결된다. 방상훈 사장의 차남 방정호는 TV조선 대표를 지냈고 장인이 수원대 전 총장 이인수다. 방응모의 둘째 손자 방우영, 큰딸이 태평양 개발회장 서영배와 결혼해 또 하나의 큰 혼맥을 이룬다. 방우영의 4자녀 혼인으로 조선일보 가문은 아모레퍼시픽 회장 서경배, 농심그룹 회장 신춘호,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고려아연 회장 최창근 등과 연결된다. 그들만의 리그 대한민국을 지배한 그것이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의 평범한 계룡과는 다른 이유입니다. 증손자인 방상훈으로 이어졌다. 방응모로 시작된 조선일보 방씨 족벌은 손자 방일영, 방우영, 증손자인 방상훈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이제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준호와 방정호에게 대물림되고 있다. 동아일보의 혼맥도 역시 대형 현수막으로도 다 담아내기엔 역부족이다. 동아일보도 원래 국민주 모금을 해가지고 만든 신문인데 이 김성수 일가가 그 당시에 해방,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동아일보에 투자했던 주주들의 행방이 묘연하고 죽고 이렇게 하니까 실권주가 많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권주를 이 김성수 가족들이 다 가져가서 오늘날 동아일보 사주 개인 신문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동아일보의 시족격인 김성수는 13명의 자녀를 뒀다. 장남인 김상만, 장손인 김병관이 차례로 신문을 물려받았다. 김병관의 장남인 김재호 현 동아일보 사장이 이한동 전 국무총리의 딸과 결혼해 GS그룹과 연결된다. 차남 김재열은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둘째 딸 이서현과 결혼한다. 이로써 동아일보와 삼성 가문은 사돈관계를 맺게 된다. 김성수의 둘째 아들 김상기 역시 동아일보 회장을 지냈고 그의 아들 김병국은 이명박 정권 초대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으로 일했다. 김성수의 넷째 아들 김상흠과 7번째 아들 김남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리고 9번째 아들 김상겸의 딸이 성우그룹 집안으로 시집가 현대 정주영 회장 가문과도 혼맥을 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계, 재계, 관계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깊고 방대하다. 동아일보 족벌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최상위 지배 세력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다. 김성수가 일군 동아일보 족벌은 김상만, 김병관, 김재호 등 4대 세습으로 이어졌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북한의 3대 세습을 신랄하게 비판해왔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외국 권위지들은 사주가 장기 집권한 곳은 있어도 세습까지 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거의 유일하게 필립 그레임의 죽고 난 뒤에 부인 캐서린 그레임에게 경영권을 넘겨준 적이 있죠. 그러나 결국 이제 아마존에게 다시 이제 경영권이 넘어갔죠. 조선일보는 전 회장 방일영의 이름을 딴 재단을 통해 장학생을 선발한다. 1974년부터 매년 10명가량을 뽑아 3년치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이 재단이 어떤 기준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하지만 짐작할 만한 데이터가 있다. 2020년까지 수혜자 전체를 분석해보니 단 1명 빼고 전부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이다. 선발 학생들의 전공을 보면 이 장학회의 성격이 보다 잘 드러난다. 법대와 경영, 경제가 전체의 3분의 2나 된다.
반면 이공계는 단 한 명도 없다. 법이나 경영, 경제를 전공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할 일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 중요한 자원을 배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언론사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은 사회의 어떤 분야로 진출했을까? 법조계가 압도적으로 높다. 3선 의원을 지낸 판사 출신 여상규는 이 조선일보 장학회 1기 출신이다. 여전 의원은 74년 장학생으로 선발된 뒤 78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방일영 재단 이사도 했다. 조선일보 장학금 수혜자들의 모임도 있다. 이름은 서중회다. 회원 중에는 이름만 대도 알만한 사람이 수두룩하다. 여상규 전 의원을 비롯해 원희룡 제주도지사, 강효상 전 의원, 서기석 전 헌재재판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영, 이명박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등이다. 조선일보만의 네트워크 구축 방식은 또 있다. 제1회 청룡봉사상 시상식. 신문사가 모범 경찰관을 선발해 상을 주고 정부는 1계급 특진을 내리는 희한한 장면이다. 지난 53년 동안 200명 넘는 경찰관이 이 상을 받고 1계급 특진했다. 2009년 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 수사팀 소속 경찰관도 청룡봉사상을 받았다. 공교롭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이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을 때였다. 수사 대상인데 2달인가 3달 뒤에 그 상을 준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경찰이라면 자기가 수사했던 사람한테 2달 뒤에 상을 받은 거예요. 당시 피의자 신분이었던 방상훈은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안에서 경찰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고문경찰관의 상징 이근한도 조선일보가 주는 이 상을 받았다. 당시 조선일보가 보도한 수상자 명단에는 이서구라는 가명으로 나온다. 청룡봉사상을 받은 경찰관들 역시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청룡봉사회라는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티는 계속 이어지는 거고. 청룡봉사상 수상자 1계급 특진은 시행 후 53년 만인 2019년에야 없어졌다. 전국 단독주택 중 제일 비싼 집으로 공시된 적도 있는 대저택이 조선일보 부사장 방준호가 소유한 집이다. 이 저택을 비롯해 10,000여 제곱미터를 조선일보 방상훈, 방준호 부자가 갖고 있다. 2020년 국토부 공시가격은 480억 원. 방준호는 땅 대부분을 물려받았다. 당시 방준호는 15살. 중학생 신분으로 서울시 토지분 재산세 고의 납세자 6위에 오르기도 했다. 서해안 고속도로 화성휴게소 인근 동방저수지.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할아버지 방응모가 간척사업으로 개간했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방준호가 이 저수지 64만여 제곱미터를 물려받아 농어촌 공사 등과 공유하고 있다. 80여만 제곱미터도 조선일보 일가 소유다. 확인 가능한 것만 집계한 게 이 정도다. 서울 종로구 가회동 이 저택은 현 동아일보 사장 김재호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았다. 이 일대 2,000여 제곱미터가 동아일보 김씨 일가 땅이다. 땅값이 공시지가로 100억 원이 넘는다. 종로구 개동 일대 2,000여 제곱미터도 이 가문이 소유하고 있다.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은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남양주, 전북 고창과 부안 등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확인 가능한 것만 그렇다. 동아일보 김성수의 둘째 아들인 김상기와 그 직계 후손의 부동산 규모는 훨씬 방대하다. 김상기의 장남 김병국이 이명박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에 임명되면서 재산 데이터가 공개된 덕분에 어느 정도 규모를 알 수 있게 됐다. 서울 을지로의 이 대형 빌딩은 시세가 수천억 원대로 추산된다. 김병국 전 수석 형제가 반반씩 지분을 갖고 있다. 강원도 홍천에도 40여만 제곱미터의 땅을 사뒀다가 아들과 세 손자에게 증여했다. 이 방대한 땅엔 수억 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2003년 손자들이 이 땅을 물려받을 때는 모두 10대, 막내는 10살이었다. 두 신부는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이 기사는 재산세 폭탄 맞은 가구 정말 수십 년간 변하지 않고 등장하는 과장 보도가 바로 보수 언론의 이 세금 폭탄 프레임입니다. 이 무한 반복되는 오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그래픽까지 동원해가지고 신문과 방송, 법인 명의로도 전국에 막대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언론들이 부동산에 붙는 세금의 개거품을 물고 국민들을 선동하는데 당신이 보수당을 지지한 덕분에 세금을 몇백에서 몇천만 원 절감했다면 이런 거대 기득권 세력들은 당신들의 표를 동원해서 수십억 수백억의 세금을 절감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부동산 때문에 보수 정당을 지지했던 당신들이 고작 아낀 돈은 잔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당신들 덕분에 극소수 거대 부동산 재벌들이 아낀 돈은 나라 살림에 여기저기 쓰일 수 있었던 크고 유용한 돈이었을 것이다.
또한 신문사와 방송사, 언론 관련 업무를 하는 계열사 이외에 수많은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무려 50개 계열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벤처 투자회사, 상조회사, 영어 유치원 등 언론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사주 일가가 대주주인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도 포착됐다. TV조선의 사내이사로 방상훈 대표의 둘째 아들인 방정호 씨가 근무하고 있고요. 이 TV조선이 109억, 191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외주 제작 물량을 하이그라운드라고 하는 회사에 몰아줍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주식을 방정호 씨가 35.3%를 가지고 있습니다. TV조선의 사내이사이기도 한 방정호 씨가 별도로 또 자기가 이 하이그라운드라는 회사의 대주주가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TV조선이라는 종편을 이용해서 방정호 개인이 막대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아미디어그룹도 산하의 30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역시 언론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행사 대행업체, 주류 판매회사, 벤처 투자회사 등이 있다. 자본에 포획된 하나의 족벌기업 집단이 된 것이다. 1991년 동아일보 김중배 편집국장은 자본의 언론 통제가 더 원천적이고 영구적이 될 것이라는 선언을 남기고 동아일보를 떠났다. 불행하게도 김중배 선언은 현실이 됐다. 기사형 광고라는 게 있다. 사실은 광고인데 모양은 기사같이 생겼다. 사실상 광고지만 광고 표시는 없습니다. 조선일보에 이 1단짜리 기사를 내는데 1억 원이 들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GE 제너럴 일렉트릭의 혁신 노트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 4편, 동아일보에 실린 이 홍보 시리즈는 1억 원짜리입니다. 독자를 속이는 기사형 광고 분야의 선두주자는 어딜까? 한국경제가 5위, 매일경제가 4위, 중앙일보가 3위, 2위는 동아일보, 조선일보가 압도적 1위. 그 자체가 권력 집단이 돼버린 족벌 언론.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안을 다루는 중요한 주총.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렸다. 주주총회를 며칠 앞두고 삼성의 합병안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국민연금에게 삼성 편을 들도록 압박하는 내용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검찰 공소장을 보면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하려고 하니까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 반대를 아주 치열하게 했었죠. 그때 동아가 가장 노골적으로 삼성 편을 들었습니다. 동아가 엘리엇으로부터 삼성을 방어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죠. 검찰 조사에서 삼성 미래전략실은 주총 직전 4일 동안에만 무려 36억 원의 언론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당시 나온 삼성 홍보기사 11건의 제목을 적시했다. 기사 한 편당 얼마짜린지 대략 견적이 나온다. 이 11건 중에서 무려 6건이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동아일보와 삼성과의 끈끈한 혼맥이 작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00년 명품 미디어라고 주장하는 한 언론 기업이 있다. 한 기업에서 3억 원의 협찬 광고를 끌어온 기자에게 김재호 사장 명의로 준 상이다. 기자들에게 협찬 광고를 독려하는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이런 아수라장 속에 또 다른 비즈니스가 성행하고 있다. 이른바 특판. 대형 종교단체 등과 결탁해 홍보기사를 써주고 신문 잡지를 팔아먹는 방식이다.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는 교회 홍보기사 목록이 빼곡히 적혀있다. 세어보니 동아일보 계열사 기사가 56건, 조선 계열이 38건 올라와 있다. 인터넷 검색과 지난 잡지 분석을 통해 이 교회 홍보기사를 더 찾아봤다. 모두 211건이 나왔다. 조선이 72건, 동아가 139건. 동아일보 출판국과 하나님의 교회 거래 내역이다. 6개월 동안에만 24건, 13억 원 가까이 지급됐다. 신동아 2019년 6월호 표지부터 역대급이다. 올 컬러로 32페이지가 하나님의 교회에 관련된 얘기였고 하나님의 교회 목사 인터뷰 내용으로 할애가 돼 있었어요. 이런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이렇게 유명한 언론도 우리가 맞다고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활용되는 거거든요. 이런 특판 거래는 기존의 기사형 광고나 협찬 기사와는 사뭇 다른 방식이다. 교회는 언론사에 홍보 기사를 쉽게 하고 그 잡지를 몇만 부씩 대량 주문해서 사가는 구조다. 홍보 기사만을 따로 떼내 별세본을 만들어주기도 한다. 주문형 외국어 버전도 제작해준다. 올해 초에는 신천지라는 존재를 이제 정말 온 국민이 알게 되셨잖아요. 알고 보니까 언론에서 이미 신천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홍보 기사를 써주고 있었다.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그 신천지를 키워준 건 언론이었거든요.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코로나가 창궐하는 시기 극우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다. 조선과 동아는 7월 말부터 8.15 집회 당일까지 보름 넘게 거의 매일 집회 광고를 내보냈다. 조선일보 15건, 동아일보 11건으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조선일보는 집회 하루 전 한계면을 털어 전국의 집회 참여 단체와 그룹 담당자가 기재된 광고를 실었다. 컨트롤타워가 배포한 일종의 지령문이나 다름없었다. 집회 후 수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겼다.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금지라면서 신천지를 이단 취급하고 혐오하면서 어째 정치 성향은 같다. 보수 기독교에서도 민주정부를 경멸하고 신천지 또한 그렇다. 과연 보수란 무엇인가? 욕심과 탐욕의 결정체가 아닐까?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나가고 보수를 지지해서 진짜 이익을 얻는 게 과연 평범한 어르신과 대구, 경북, 부산 시민들일까? 방역 단계도 격상되면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했다. 두 신문 모두 항상 권력 편에서 왔다.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8.15 이후에는 또 극우 반공주의, 그리고 권력의 독재시대에는 심지어 군부 독재시대에마저 권력의 편에. 이제는 자본 권력의 힘에 권력에 굴종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기꺼이 권력의 편에 섰다가 이제 스스로 권력이 된 두 족벌신문,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1% 특권층, 기득권을 위한 언론의 지배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언론 생태계를 만들지 않는 한 한국 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